비즈니스를 위한 세계사는 조금 세계사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읽는 것과 다른 관점에서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게 된 건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유럽인들이 터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 선입견이 중요하냐면요. 지금처럼 해상이 발달하고 비행기가 발달해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오가기 시작하거나 심지어는 이 나라들이 존재한다는 걸 안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특히 일반 대중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국에 1990년대 중반에 유학을 갔을 때만 해도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베트남 옆에 있는 나라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동양과의 관계를 갖다가 정의할 때 대부분 어디에와의 관계를 가지고 동양을 풀었냐면 터키와의 관계를 통해서 풀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터키가 옆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리스는 서양사의 일부고 터키는 동양사의 일부로 인식이 됐느냐. 바다 하나만 건너면 있고 사실 왔다 갔다 했던 역사였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서양을 어떻게 이해하고 서양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동양에 대한 선입견들이 유럽과 터키와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럽과 터키가 어떤 관계가 있길래 도대체 아직까지도 동양에 대해서 이런 선입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선입견들이 존재하는지를 갖다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이 강의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터키어나 그리스어를 못 읽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하는 것처럼 그들 내부자들로서의 입장으로 그들이 쓴 기록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은 서양과 동양이라는 관념이 이 지역의 역사를 서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탄생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양인으로서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시각 자체가 터키와 그리스 사이 또는 유럽과 터키 사이의 역사에서 많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이 두 나라의 역사를 같이 공부해야 되냐면 일단 그리스란 나라도 굉장히 신생 국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는 굉장히 신생 국가고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 국기를 쓰는 이 나라는 굉장히 새로운 나라입니다. 1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나라고, 그 다음에 이제 터키란 나라도 사실 이 지역에 투르크 민족이 들어와서 산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터키라는 단어 자체가 투르크 민족의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투르크 민족이 여기 들어와서 산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 땅에.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우리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약간 그냥 한국 사람이 한국에 계속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한국이라고 부르는 것과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치 체제의 이름이 뭐 신라 고구려 백제로 부르는 게 그닥 헷갈리지가 않는데, 이 터키의 역사와 그리스의 역사는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민족들이 계속 순환하고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 나라 이름을 갖다가 특정 민족의 이름을 딴 걸로 불렀을 때 굉장히 많은 이렇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나누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 이런 이미지죠. 잠깐 돌아가 볼게요. 왼쪽은 이제 산토리니 휴양지, 신혼여행들 많이 가시고, 중국 분들이 저기서 결혼 촬영을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리스 분들이 중국인들의 결혼 촬영을 하면서 산토리니 사람들은 거의 다 먹고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가정집들도 다 중국인한테 결혼 촬영 장소로 빌려주고, 왜 저기가 그렇게 떴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중국 드라마가 있었겠죠. 그래서 저기는 이제 결혼 촬영 장소로 굉장히 유명한, 한국인들도 저기 뭐 신혼여행도 많이 가시고 하니까 산토리니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는 이제 그리스 그러면 또 고대 그리스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죠? 그리고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저런 기둥이 있는 신전을 떠올리는데, 일단 그리스와 터키를 따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터키에 가도 저런 게 굉장히 많아요. 터키의 밀레토스라든지 에페소스라든지 저런 데 가면은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오늘 왜 그런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터키 하면 떠오르는 것들, 케밥, 터키 하면 케밥 빼놓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왼쪽에 하야소피아 성당, 그 다음에 오른쪽에 카파도키아에 그 기구 타는 데가 있는데, 카파도키아도 그리스 정교회의 수도원입니다. 그리스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죠. 하야소피아는 그리스 정교회 성당으로 지어졌어요. 거기도 그리스라는 이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케밥은 우리는 터키 고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터키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리스에서 파는 수블라키랑 똑같은 겁니다. 그죠? 솔직히, 그죠? 수블라키랑 케밥 둘 다 먹어보신 분들 차이 있어요, 없어요? 외국인들이 보면 똑같아요.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본인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블라키랑 케밥은 완전히 다른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조리법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봐도 우리가 터키의 특색, 그리스의 특색을 갖다가 놓고 봐도
사실 그 나라의 가장 특징적인 것들이 양 나라에 다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터키라든지 그리스 같이 새로 생긴 단어를 가지고 이걸 딱 잘라버리면은 동양과 서양과의 교류 관계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일단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 나라들에 대해서 민족명과 지명을 분리시키는 걸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족이 순환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중국 그럼 중국인이 사는 데가 중국, 한국 그러면 한국 사람 사는 데가 한국, 일본 그럼 일본인이 사는 데가 일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민족들이 자꾸 이동을 하는 데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땅 이름과 민족 이름을 확실히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터키라는 나라는 그죠? 말 그대로 투르크 민족의 땅 라틴어로 어느 민족의 땅 그럼 이하를 붙이죠. 뭐 이탈리아 뭐 이런 식으로 이하를 붙이기 때문에 투르키아라고 유럽 사람들이 부르던 그 나라입니다. 이 투르키아는 굉장히 여러 번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터키 사람들이 원래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뭐 몽고 옆에 있었을 때도 있고 이란 위에 있었을 때도 있고 지금의 아르메니아에 있을 때도 있고 지금 위치에 있기도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투르크족이 살아야 거기가 터키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투르크족이 움직이면서 사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터키라고 부르는 땅은 뭐라고 불러야 되냐? 여기 지명이 있습니다. 지명은 아나톨리아예요. 그래서 그 역사책에서 아나톨리아와 터키를 갖다가 확실히 분리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원래는 맞죠. 아나톨리아는 지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로마인들이 살아도 아나톨리아고 그리스인들이 살아도 아나톨리아고 투르크족들이 살아도 아나톨리아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튀어나온 땅. 하지만 터키는 투르크족들이 산 이후에만 터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 땅이 터키라고 불릴 수 있는 거는 거의 1400년대 정도가 돼야지 저 아나톨리아 전체를 터키라고 부를 수 있지. 그 이전에 터키라는 단어를 저 지역에 사용하는 것은 좀 착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땅과 민족이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보시다시피 이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지우고 봐야 되는 선입견이 뭐냐면은 땅하고 민족하고 그렇게 연결이 돼 있지 않아요. 한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인이 아니고 주로 저기는 언어 그룹과 부족 혈연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네 정체성을 갖다가 이해하고 땅은 끊임없이 움직였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키 사람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요. 이따 보시겠지만 이 아나톨리아 반도는 정말 많은 민족들의 요람이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스탄불 사람이에요. 이스탄불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그리스 때는 비잔티온이라는 거대한 상업도시가 있던 곳이에요. 그 유적이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그리스 유적도 있고 로마 유적도 있고 뭐 이슬람 시대 유적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 어디까지를 우리 조상 거라고 여길 거냐가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그죠? 한국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하죠. 한국 사람은 당연히 한국 사람은 한반도에 쭉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사시대 뭐 빗살무늬 토기가 나와도 우리 조상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식은.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는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간단하죠. 단순해요. 쉽죠. 근데 터키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은 그 전에 살았던 민족들이 너무 명백하게 다른 언어로 기록을 남겼고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따르지 않은 굉장히 이질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끔씩 이제 뭐 그 안에 있는 역사 중에서 어떤 것까지 자기 것이라고 할 거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제 터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터키 유적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터키 유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탄불의 유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탄불 시민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공간에서 공존하고 그리스 로마의 역사가 모든 게 있는 걸 내가 빨아들이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하지 터키의 일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우리와 역사 인식이 좀 달라서 좀 제가 이제 이후에 얘기를 할 때는 그냥 한국에서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풀 텐데 그런 차이, 인식적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인지하고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지역은 엄청나게 역사가 깁니다. 엄청나게 역사가 길어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역사를 갖다가 길게 보면은 약 10,000년, 짧게 봐도 한 7,000년 정도 돼요. 자, 일단 그 이유를 볼게요. 일단 우리가 그 역사의 시작이다. 역사라는 거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글을 쓰기 시작하면 역사죠. 그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글을 안 쓰면 고고학이 되고 그들의 기록을 갖다가 우리가 읽을 수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역사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여기저기에 살았지만 우리가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은 대체로 고대 이집트의 나일 문명하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흔히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그 특징이 보일 겁니다. 첫째로 이 나일강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위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배들이 아래서 이렇게 위로 나가가지고 지중해로 이렇게 뻗어나갈 때 처음 걸리는 게 저 위에 아나톨리아 반도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 보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레반트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레방이라는 지역은 그죠. 레방이라는 단어가 그 프랑스어로 해가 뜬다는 뜻이죠. 솔레이스 레브. 레브라는 단어의 그 현재 진행형이 레방이죠. 그래서 해가 뜨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이쪽이 이제 자기네가 십자군 전쟁 때 쳐들어왔던 지역이죠. 그 레방이라는 지역과 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잇는 육로가 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강으로 연결이 돼 있고 여기부터 이제 육로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육로가 이런 비블로스나 타이어 같은 동네에서 페니키아 상인들이 배를 타고 또 나가면 처음에 부딪히는 데가 아나톨리아 반도하고 그리스 반도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서진을 하든지 아니면은 나일 문명이 북진을 하든지 어쨌든 아나톨리아 반도와 그리스 반도에서 만나게 돼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가 가진 힘이 뭐냐면은 이 지역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힘, 아직까지도 우리가 투어리스트로서 터키에 가서 보고자 하는 그 매력이 뭐냐면은 애초부터 두 개의 문화를 융합하면서 만들어진 문명이라는 거죠. 그게 좀 굉장히 이 지역의 독특함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러면은 이 지역에 첫 번째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 누군지를 볼게요. 아나톨리아 반도와 그 그리스 반도, 저 그냥 그리스 반도라고 부를게요. 발칸 반도 남부지만 사실은. 예, 발칸 반도 남부는 유럽인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왜 소중한 지역이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인도 유럽 어군이라고 쓰는 주어 동사 목적어와 동사의 변화무쌍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언어들 있죠. 그 언어를 쓰기 시작한 민족이 처음으로 역사 속에 뭔가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속에 뭔가를 남기기 시작했다는 건 우리가 지금 발굴할 수 있는 유물이 있고 첫째, 두 번째 뭔가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그 전에도 물론 살았겠죠. 근데 뭔가 돌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오늘날까지 남아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는 인도 유럽 언어를 쓴 걸로 추정되거나 확실한 사람들이 처음 살기 시작했던 게 터키 북쪽이랑 즉 오늘날의 터키 북쪽이랑 아나톨리아 북쪽이랑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이 지역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걸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이상한 정치적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자, 일단 볼게요. 대체로 인도 유럽 어군을 쓰는 사람들은 여기 어디에 살았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이것도 하도 오래전 일이어가지고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리고 인도 유럽 그 어군을 쓰는 사람들이 실제로 민족이었는지 그냥 교역을 하다 같은 언어를 쓰게 됐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흔히 알려진 설로는 인도 유럽 어군을 쓰는 사람들이 대체로 저 보이시는 저 가운데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서 처음 모여 살다가 처음 모여 살다가 이 지역에서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이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죠. 그죠? 여기에 내려가지고 여기 자리 잡은 사람들이 이제 인도 유럽 어군을 쓰는 첫 번째 문명인 히타이트라는 민족이고 그 다음에 저 왼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최초의 고대 그리스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미노아 문명을 세운 사람들이다 라고 흔히 얘기해요. 왜 라고 흔히 얘기하냐면 고고학은 자료가 워낙 듬성듬성 있는 걸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기 때문에 제가 90년대 배운 거랑 2000년대 배운 거랑 제가 이거 자료 조사하는 거랑 읽은 거 다 다릅니다. 스토리가. 그죠? 뭐가 하나 나오면 스토리를 다 다시 써야 돼요. 자료가 듬성듬성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저렇게 스토리텔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을 대체로 이제 우리가 히타이트족의 원조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미노아인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인도 유럽 어군의 동쪽 브랜치인 사탐 그룹이라는 그룹이 생기는데 저기서 내려가서 서쪽으로 간 애들이 지금의 이란 사람들이죠. 페르시아인들이고 이쪽으로 간 사람들이 아리아인이라고 하는 그죠 인도의 북인도 그 힌디어 쓰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동 경로에서 처음으로 인도 유럽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히타이트와 저 미노아에서 보면은 히타이트족들 사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굉장히 가깝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 문명을 빨아들이면서 유럽 문화의 원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서구 문명이라고 부르는 거의 요람이 저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 유럽인들의 문화를 갖다가 파보려고 하는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그 어원 공부할 때 읽은 저 Horse, Wind and Language라는 책이나 저 말로리라는 사람이 쓴 인도 유러피언 이런 책들을 읽었는데 이제 이것도 어디까지나 고고학적 추정이에요. 말들의 시신을 보거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 추정을 하는 건데 인도 유럽인들이 왜 저렇게 빨리 퍼졌는지에 대한 이제 추정이 있어요. 첫 번째 추정은 뭐냐면은 이들이 원래 살던 저 핑크색 지역이
원래 야생마들이 살던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 야생마들한테 재갈을 물려가지고 말을 탈 수 있는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한 것이 인도 유럽인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말을 타고 이동을 하는 거에 익숙하게 됐고, 그리고 말을 갖다가 가장 먼저 그 도메스티케이트, 그 가축화를 시켰기 때문에 말이 끄는 전차라든지 아니면 마차 같은 것도 먼저 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증빙하는 게 뭐냐면은 뭐 말의 이빨이 하나 발견됐는데 이제 고각이 약간 이렇죠, 그죠? 그 워낙 옛날 시대의 걸 아주 적은 자료를 가지고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말로리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면은 왜 이 주장을 하느냐 보면은 인도 유럽 그 언어를 초기에 쓰던 사람들이 살던 걸로 추정되는 마을에 보면은 말을 이렇게 묻어놨는데 그 말들의 이빨을 보면은 이 재갈을 물렀던 자리가 닳아진 정도를 보고 얘가 그냥 타는 데 썼는지 마차를 끌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과학적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기준을 했을 때 저는 아마도 그 마차를 탔을 것이다. 또는 전차를 발명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과 전차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아마 이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어떤 어원 같은 걸 해석해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들은 아마 노예 제도를 기반으로 한 신분 사회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얘네가 아마도 우유를 소화시키는 DNA를 처음으로 가지게 된 민족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의 대부분이 우유를 갖다 어른이 되면 소화를 못 시킨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마셔서 모르겠는데 원래 어른이 되면 우유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대체로 상실한다고 하는데 이 민족은 이런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죠? 먹을 게 별로 없죠. 그리고 가축을 많이 데리고 있고 특히 말을 타고 다니니까 말젖이라든지 소젖을 통해서 이제 동물을 직접적으로 죽이거나 사냥하지 않고도 끊임없이 단백질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뼈 같은 걸 보면은 자기네들이 쳐들어가 가지고 노예화한 민족보다 키가 살짝 컸다고 합니다. 단백질 귀하던 시대에 단백질 보급이 잘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인도 유럽 이런 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우유를 먼저 소화할 수 있어 가지고 키가 조금 컸고, 그죠? 조금 큰 게 많이 큰 거겠죠 옛날에는. 그죠? 그다음에 말과 마차를 갖다 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이었고 그 압도적인 어떤 위세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다른 민족을 그 생산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다른 민족이 사는 그 어떤 마을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노예화시켜서 그들한테 조공을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사회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되고 이것은 이제 특히 인도의 그 아리아족들의 침략을 갖다가 영웅화시킨 베이다 같은 글을 보면은 그들은 그래요. 어쨌든 거기 나오면 대체로 뭐 불타는 전차를 몰고 와서 어떤 지역을 다 노예화시키고 이걸 되게 영웅시하는 그런 그 노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이 지역의 역사를 보면 이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 아나톨리아 반도 북쪽에서 나라를 세운 민족은 이제 우리가 히타이트라고 흔히 부르는 민족이고요. 이 민족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지금이랑 굳이 비교를 하자고 그러면은 아마 그냥 어떤 그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역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이 지역에 그걸 무력으로 제패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역은 이제 전통적으로는 옛날부터 메소포타미아 국가들의 그냥 영향력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국경을 딱 그려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나라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누구한테 조공을 바치고 누구한테 노예를 파느냐 뭐 이런 걸로 이제 네트워크로 이제 구성이 돼 있던 사회였기 때문에 이 전에는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의 수마리아 문명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력권에 있던 지역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하투사라는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영향력을 뻗어나가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라이벌 할 만한 뭔가 그런 그 정치 세력을 갖다가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만 해도 사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하투사, 히타이트인들의 아마 수도일 것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 그 수도라는 개념을 갖다가 쓸 수가 없겠죠. 행정이라든지 뭐 국가 개념이 지금이랑 다르니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도시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되는 도시인데 여기에 보면 얼마나 이들이 이때는 동방에서 뭔가를 배워오는 중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하투샤에서 가장 유명한 지금 이제 터키에 있죠. 하투샤에서 가장 유명한 그 유적이 그 당시 성벽의 이 성문들이거든요. 성문을 보면 이렇게 사자 둘이 지키고 있는 때도 있고 오른쪽에 본 것처럼 이제 그 스핑크스가 지키고 있을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스핑크스일 수도 있고요. 이집트에서 배운 스핑크스일 수도 있고 이제 그 바빌로니아 문명에 있는 머리는 사람이고 사자의 몸을 하고 맹금류의 그 날개를 하고 있는 라마수일 수도 있는데 잘 모릅니다. 어쨌든 스핑크스라고 흔히 불러요. 스핑크스의 그 몸을 하고 있는 이런 장식이라든지 아니면 벽에 있는 이런 조각을 봤을 때 프로파일러 조각을 하고 왕과 왕비 또는 왕과 아들이 다른 이렇게 사이즈로 조각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 문명 전에 뭐 아카디아 문명이라든지 수마리아 문명 같은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히타이트족들이 이제 마차나 군사 기술로는 아마 앞서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지역을 갖다가 제패할 수 있었고 하지만 여러 가지 뭐 도시 문명에 관련된 거라든지 예술에 관련된 건 아직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거의 배워오고 있는 중이거나 아니면 이집트 문명에서도 뭔가 아이디어를 많이 따오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확실한 건 뭐냐면 히타이트인들은 쐐기 문자를 썼어요. 근데 이 쐐기 문자를 히타이트인들이 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은 그 전에 쐐기 문자를 쓰던 민족들은 거의 대부분 세마이트어라고 하는 비슷한 어군에서 나온 언어들을 적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 동양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홍콩 사투리 있잖아요. 관동. 관동어를 갖다가 한문으로 쓰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거랑 비슷한 거죠. 하지만 한문으로 우리말을 적으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글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죠? 왜냐면은 중국어랑 우리말은 다르니까. 그죠? 구조 자체도 다르고 어원도 다르고. 마찬가지로 원래 쐐기 문자가 바빌로니아나 이런 데 있을 때는요. 거기는 딱 세마이트 민족이기 때문에 언어 구조가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그래서 쐐기 문자 하나가 꼭 한 가지 단어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꼭 한 가지 소리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약간 표의 글자와 표성 글자 약간 중간 버전이었거든요. 근데 히타이트인들이 이걸 갖다가 떼다 쓰거든요. 다 말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상형 문자나 표의 문자의 영역을 벗어나가지고 점점 소리 글자로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히타이트 글자. 그래서 이제 히타이트 그 쐐기 문자에 대해서 그 당시 다른 메소포타미아 도시국가 사람들이 읽은 기록을 보면은 소리는 따라할 수 있으나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마도 히타이트 민족이라든지 이런 다른 민족들이 쐐기 문자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 유럽에서 알파벳이 태어난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에는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벳이 바로 태어났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언어 구조가 완전히 다른 민족들이 와가지고 쐐기 문자로 뭔가 자기네 언어를 적으려고 하는 노력과 나중에 순수히 소리만 표기하는 글자가 이 지역에서 먼저 태어났다는 거하고는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